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 소장, 이번 주 정치권 이슈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가장 큰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한 주간 좀 화제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및 사법 리스크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이거는 예. 뭐 예정된 사실이라서 예. 그렇게 큰 뉴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추가할 게 있나요? 아니 뭐 저도 이번 주에는 뭐 저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다른 것보다도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거의 모든 거를 다 그렇죠. 좀 이슈를 잡아먹었다 이 정도인데, 국내 이슈는 아니지만 앞에도 나왔지만 저는 그 푸틴이 프리고진 사실상 암살했다, 이게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의미 있었습니다. 네. 뭐 짧게 얘기를 하면은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달콤한 인생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예. 절대 살려주지 않는, 모욕감을 준 사람은 예. 절대 살려주지 않는다. 예. 암살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건 틀림없이 푸틴이 뭔가 했을 거다라고들 믿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해요. 사실은 푸틴이 했던 방식이 크게 보면은 독살이 있고요. 예. 하나는 총격으로, 이를테면 모스크바 시내 한가운데서도 야당 지도자를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요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독살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다 일단은. 그리고 경호원이 항상 붙어 있잖아요. 프리고지는. 그러니까 총격도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폭탄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 참 대단하다 일단 그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면 확실하게 그냥 이기든지 지든지 끝까지 끝장을 갔어야 봐야지. 가야 돼. 중간에 그냥 회군하니까 결국에는 죽네요. 네. 자, 후쿠시마 얘기해 보죠. 장 소장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어쨌든 이것도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부 여당의 대응과 조치와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예. 과연 옳았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날에서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 2천억 정도 배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뭐 수산물 뭐 이런 종사하는 분들 어려우니까 예비비에서 600억 정도 투입을 하자.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과학을 믿어라라고 하는데도 국민들은 이거 정말 안심해도 될까? 그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이런 식의 돈으로 좀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예.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거를 진짜 일본이 마음 먹으면은 주변국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막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국제법 해양재판연구소에, 그러니까 해안 재판소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승산이 높지 않다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금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국내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은 서울대 의과대학의 해구학과 그러니까 강건욱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진짜로, 그러니까 원자력 공학과 교수도 사실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핵의학에 관련해서는 이분이 전문가다라고 예. 하는,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2011년에 일본이 이렇게 무단으로 2014년까지 방류를 했어요. 몰래 방류를 했어요. 그때 사고 터진 직후부터. 네, 사고 터진 직후부터 2014년까지 예. 심지어 독고전력은 우리 무단 방류 없다라고 거짓말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걸리고 나중에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측정을 해보니 방사능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그때는 심지어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거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해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의 얘기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측정해 봐야 되겠지만 더 측정을 강화해가지고 먼바다까지 지금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있어요. 그러지만 나는 반대한다.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왜 주변 국가에 이런 민폐가 어딨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왜 정부가 홍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이 정부의 홍보 방침은 우리나라 해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홍보 영상 만든 거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니까 뭐 드십시오. 뭐 방사능 수치가 어쩌고 이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왜 그런 거를 하고 있냐라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야죠. 근데 이거는 스스로 논리를 다 허물어 버린 거. 우리나라 해역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거를 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거기는 지금 오반데 거의 친일파스러운 방식을 지금 택했다라는 게 이게 가장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동영상이 근데 1,600만 회나 조회됐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홍보 비용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보하는 회사들이 홍보를 무척 잘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일들이 진행됐는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에 자료 요구를 해서 좀 절차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알지도 모르겠다라는 말로 그냥 막 국민들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학적인 안전과 국민적인 불안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돗물 안 마시잖아요. 이제는. 정수해서 먹거나 생수 사 먹거나 하는데 왜 그러는지 정부 당국자들은 좀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외 집회도 하고 일부 의원들은 이제 또 일본 현지에 가서 일본 민간단체들과 함께 시위도 하고 그러던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은 어쨌든 일본이나 뭐 대한민국 정부가 듣지가 않으니까 장외에 나가서라도 국민께 선전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병행해야 돼요. 민주당이 가장 강한 곳은 국회거든요. 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국회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든지 아니면은 집권해본 경험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1박 2일 세미나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말이 달라요. 그리고 일본의 주장은 틀린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았는데 선전선동하는 프레임에 갇히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태평양 전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순신이 지킨 바다 오염수가 침탈한다. 이런 식의 감성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이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수산물 유통 과정의 어떤 피해, 경제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신경 써야 할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조금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세요. 태평양 전쟁, 뭐 우물에 독극물을 풀었다. 이거는 예전에 뭐 이제 관동대 지진 때 일본인들이 얘기했던 그런 류의 얘기잖아요. 조금 너무 이제 자극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최대한 좀 안정적인 방식으로 조금 그렇게 선전선동한다 이런 좀 비밀을 안 줬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그 1,600만 이거는 코미디죠. 조회수는. 이게 만드는데 3천만 원 홍보비에 10억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추론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 업체가 붙으면은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여기저기 다 동원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90% 대한민국에서 90% 봤다고 하는데 진짜?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국정감사 때 나오겠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 다 보고 있는지 이거는 글쎄요. 뭐 법 내려온다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체부에서 법 내려온다도 그렇게 홍보비를 써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꽤 장시간에 걸쳐서 조회수가 올라갔는데 이건 불과 며칠 만에 1,600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대통령실이 한다고 이거는 야 조회수 나와야 돼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이런 거에 좀 돈 쓰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30년, 50년, 100년 지금 그거 30년 이상 걸려요. 거의 지금 일본 정부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 그 880톤에 있는 그 폐기물을 잔해 그 원전 안에 있는 거를 치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면 죽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안전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 부분은 조금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그 다른 나라들의 원자력 발전소 거기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 후에 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국제적 기준을 채우는 네. 이런 논의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런 논의로까지 못 가는 게 참 아쉬워요. 정부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그러니까 여당도 이런 식의 접근 방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하다고 뭐 그거 오염수 마실 수 있어요. 수돗물 떠먹고 중국은 더 많이 뭐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뭐 OECD 국가 중에서 정당 중에서 반대하는 건 민주당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접근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다 더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검역, 검침 그리고 뭐 일본에 직접 보내서 예. 전문가들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이거 가지고 계속 야당 너희들은 지난 정권 때 뭐 했어? 너희들은 선전선동하는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의 공격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1시 28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까? 조금 이따 그럼 전해드리도록 하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정치권 이슈로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셨잖아요. 네. 실체가 있는 겁니까? 위기예요, 위기. 이거는 객관화된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금 수도권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상당히 낮아요.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치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 어떻게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전 2020년 선거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안심을 하는지 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거는요. 전략과 전술, 분석을 통해서 이길 수 있지 정신승리, 고집, 신념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장 소장님이나 일각에서 얘기할 정도의 위기인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뭐냐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은 지형은 맞는데 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이제 예전부터 이제 돌리잖아요. 예. 예를 들면 갤럽 같은 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돌리고 있는데 이게 보수가 많이 응답하느냐, 진보가 많이 응답하느냐 이렇게 이거는 사후적으로 이제 다 질문을 한 다음에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2017년부터 진보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응답률이 응답자가 내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얘기한 사람이 2016년까지는 보수가 많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나를 진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2년부터 보수가 많아지고 최근에는 보수하고 진보 비율이 한 10% 차이 나요. 보수가 그렇게 많아요? 10% 정도 더 많다. 예. 근데 뭐 어떨 때는 심지어는 뭐 MBS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랑 진보랑 30%까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거기에서는 국민의힘의 이제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현재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전에는 진보였는데 중도나 보수로 옮겨간 케이스. 하나는 내가 진보인데 뭐 부끄러워서 아니면 화딱지 나서 진보라고 말을 안 하는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건 뭐 샤이 진보라고 뭐라고 부르든 근데 이분들의 핵심인데 이분들이 투표하러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은 양당이 이전 투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밭이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호감도가 매우 낮다. 수도권에서 특히 이것도 현실인데 대항마로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낮다. 그러니까 한번 또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결국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또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것이 정권 안정론보다 정권 심판론, 견제론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한해 구도 자체는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좋지가 불리하다.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를 세부내역으로 다 살펴보더라도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아요. 긍정평가보다. 그렇다면 선거 치르기가 국민의힘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현 지도부 또 대통령실은 이대로 가자 이거죠? 왜냐하면 중도층을 겨냥한 어떤 자세 변환의
태세는 전혀 안 보이죠. 없죠. 그냥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고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조치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 이재명 당대표가 있잖아. 저렇게 부정부패 비리 혐의가 있고 사법적인 리스크로 엉망이 되고 9월 달에 선거법 관련해서도 어떤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지도부로 있는 한 그 사람이 공천을 하는 한 과연 국민들이 그 정당 후보들을 찍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쭉 가서 우리 쪽 결속시켜가지고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면 이길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소장님은 거기에 동의 못한다. 동의 못해요. 왜냐하면 50% 이상 투표율이 나오게 되면요. 예.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끝나고 외교의 일정은 대부분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없고 이제 경제에 집중하는 건 하겠다라는 건데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엔 전략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제가 역대급으로 안 좋아요. 뭐 지표는 정말로 최악입니다. 정부가 뭘 한다고 바로 좋아질 조짐이 없죠. 좋아질 리가 없는데 왜 지금까지 경제 문제가 국민들이 이렇게 잘 몰랐느냐? 다른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막 하루 걸려서 뭐 황당한 게 근데 갑자기 정부가 경제에 집중하면은 민주당도 경제에 집중하고 사람들도 경제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망합니다. 그냥 경제는 팽개쳐 주십시오. 그냥 전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기도 어렵고요. 미스면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이거는 진짜 약한 고리는 저는 경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워낙 지금 뜨거운 거니까 그러지 총선 앞으로 가면 아마도 민주당도 하나부터 10까지 경제 문제만 붙들고 늘어질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가 지금 총선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뭐 총선 전략과 무관하게 정부는 경제부터 챙기는 게 맞죠.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그렇습니까? 뭐 지금이라도 안 챙기겠습니까? 근데 답이 없어요 지금.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셔가지고 대통령의 반응과 조치가 좀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을 하나 더 좀 짚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직접 육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안심하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국무총리가 얘기하는 것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이 나섰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나오셔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좀 덜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날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냐면 민생 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를 신속하게 해제하자, 제거하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국민들은 오염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킬러 규제 제거하자라고 하는 게 과연 메시지가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지 않는구나.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승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산 부근 정체 사고 여파입니다. 서산나들목 지나 1차로 막고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3km 구간 막힙니다. 이후 정체는 당진부터 시작됩니다. 서해대교까지 12km가 밀리고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에서 정체고 옥산 분기점부터는 목천까지 막힙니다.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원권과 경기권 정체가 모두 늘었습니다. 강원권은 진부 부근과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또 새말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기권 진입해서 여주에서 이천까지 막힙니다.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도 정체가 되고요. 월곶에서 서창까지는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 또 법무부 한동훈 장관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서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내용은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꽃놀이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렇게 민주당이 일정이 급하면 도대체 수원에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방해하고 미루고 그랬는지가 묻고 싶고요. 꽃놀이패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또 화투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성남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장관 두 분의 목소리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또 구속영장 청구 등등은 쭉 이어져 온 사안이고 10월 사퇴설 등등도 이어져 온 사안인데 금주에는 이재명 대표가 10월 사퇴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대전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그거는 여권이 바라는 일이지 나는 끝까지 당을 장악을 하고 또한 공천하고 내년 총선 내 얼굴로 치르겠다. 예.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죠. 그럼 거기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은요 10월 말에 좀 사퇴해가지고요 전당대회 열어가지고요 그렇게는 다 못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퇴하기 전까지는 저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강한 임팩트 충격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은요. 민주당은 거의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직은 바로 그날 그만둬야 되고 다음번 대선 주자로서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본인 당대표직 던질 수 있다.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는데 전 민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 청구와 불체포 특권 이건 더 이상 본인들 입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한 대로 실천하면 되잖아요. 네.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자꾸 시기도 이래라 저래라 너희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나쁜 정치 검찰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예. 그냥 체포동의안 오면은 자기들 약속대로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요.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고 거기서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속되는 거고 기각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단순 명료하게 생각하십시오. 말한 대로 실천하고 네. 그게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가야죠. 네. 그렇죠. 네. 일단 요 얘기에서는 화제가 됐던 게 꽃놀이패가 화투 용어냐 바둑 용어냐 이걸로 얘기가 있는데 바둑 용어가 원래 맞는데 화투뿐만이 아니라 관용적으로 여기저기서 쓰이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굳이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의 화법 중에 안 좋아하는 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잡아가지고 너희 이런 애들 아니야라고 이제 민주당 공격하는데 어쨌든 이제 반격을 할 수는 있는데 국무위원이라면 조금 절제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인데 계속 이재명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그래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장 소장님의 의견에 크게 동의하는데 이제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영장도 칠 것이다라는 거를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저의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야 이제 법무부 이제 검찰의 입장에 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게 그 프레임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다 믿고 있고 양쪽에 사실 중간에서는 피곤하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걸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거의 시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민주당이 8월 25일로 국회 회기를 좀 땡긴 게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검찰이 그때 청구 안 해요.
그걸 뭐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도 예. 이런 프레임을 무리하게 만들려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빨리 이제 영장 날아오면은 진짜 영장실질심사 받아가지고 만약에 구속 안 되면은 검찰한테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재판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낫다. 뭐라고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두 분 목소리가 같네요. 그 대목에서는. 제 생각도 똑같고요. 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면 시기에 무관하게 당당하게 임해라 이건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사퇴설에 대해서는 장 소장께서는 다음 날 사퇴하더라도 일단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시잖아요. 아직도 근데 정말 그런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당 내 여러 가지 기후상으로는 끝까지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금주의 정치 이슈들 언급하시지 않은 것들 가운데 그 이번 주 후반부에 좀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육군사관학교가 김좌진, 홍범도 장군 등이 흉상 이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이준석 전 대표 등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육군사관은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사를 만든 학교 설립의 취지와 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 그것이 지금 홍범도 김좌진 장군 그 동상이 있는 것은 이건 좀 뭔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보훈부에서는 국회에서 이제 철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훈부에서는 이 철거는 아니고요. 우리 이전하려고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육사에서는 외부로 옮기려고 해요. 어디로? 독립기념관으로. 독립기념관에서는 저희가 그분들 동상은 전신할 수 없고 그냥 수장고에다가 보관만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백선엽 장군을 그 자리에다가 좀 동상을 새롭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 뭐 추모하고 의의가 맞고 정체성에 맞으면 그분도 하고 우리가 뭐 김좌진, 홍범도 이 독립군의 영웅분들 국군의 기원은 이 우리 독립군부터 가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 역사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 말이 웃겨요? 예, 아니요. 그 예전에 2017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학술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제목이 독립군 광복군의 독립전쟁과 육군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육군사관학교는 우리나라 군대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 전쟁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948년 8월 15일이 이제 건국절인 것이고 그때가 건국이니까 임시정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게 지금 뭐 좀 강경 우파들의 이제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독립군도 계승을 안 한 거야. 그 전에는 독립군을 계승했다라는 게 우리가 보편적인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독립군을 계승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만들어진 게 이게 보편적인 인식인데 이제 이거를 다 단절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역사전쟁의 일환인데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다. 이것도 정권 바뀌면 또 이렇게 원래대로 또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조금 오버하지 말라. 홍준표 의원이 지금 시장이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오버한다. 그러니까 이건 항해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바해도 너무 오바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이분이 가끔 맞는 말씀을 하세요. 본인의 일에 내로남불이 아니면은 맞는 말씀하시거든요. 간만에 제가 홍준표 시장께 좀 박수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메카시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오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뭐 한두 마디 역사 인식을 밝히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너무 알아서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규정을 하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국사 교과서도 이제 바꾸자고 할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로 만들려고 하다가 된통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극단주의적인 이념론자들의 생각에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바라지만 점점 더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의경제도 제도입 검토 발언이 있다가 몇 시간 만에 이것도 철회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대표?
의경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무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사람 없으니까 의경들이라도 뽑아서 뭐 국민들의 이제 치안 안전을 좀 이렇게 더 확보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너무 왜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지? 일을? 이게 없앤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면은 만드는 데에서는 어떤 절차와 어떤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물건 팔듯이 흥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하여간 선거 앞두고는 정무적으로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대가 좀 난리가 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고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 자리에 경찰청장이 옆에 있고 이런 데서 언급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꾸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도 69시간 근로제 뭐 5세 초등학교 입학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선이죠.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무능력한 정부 아니야?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병력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의경을 합니까? 이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너무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좀 뭔가 조정, 조율, 검토가 있었다면 국방부하고도 협의도 좀 해보고. 안 했을까요? 근데 당연한 그게 업무 프로토콜인데.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간보기 정책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에드벌룬 띄워보고 상황 보고 분위기 안 좋으면은 즉각 철회하고 뭐 이런 게 뭐 의도가 됐든 아니면은 뭐 이게 의도치 않게 혼선이 있었던 여러 차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아마추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이고 이 정부의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책과 좀 정치는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좀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면 길게 보면은 정권에 굉장히 안 좋다. 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번 일은 정말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총리가 얘기한 걸 대통령이 이거 아지마 재검토해 이런 식의 반응을 몇 시간 만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6세 입학도 그러셨잖아요. 네. 교육부 장관이 5세 얘기한 입학, 5세 입학, 만 5세 입학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몇 시간 만에. 근데 그거는 며칠 좀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 이해가 안 되고요.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총리가 발표했는지. 국방부 장관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되질 않는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 의경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하고 완전히 없애기까지도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맞아요. 이게 차분히 진행해온 일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걸 다시 도입한다고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제가 추론 하나는 이게 이 정부의 정체성이 사실은 안티 문재인이거든요. 문재인이 한 거는 다 뒤집는다라는 건데 해필 문재인 정부 때 의경이 없어졌어. 야 그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설마요. 아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웃긴 게 지금 아니, 농담 같아요. 아니요 농담 아니에요. 아니 과학기술 쪽에 지금 예산 삭감된 거 아시죠?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8년 만에 삭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가장 정부 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권 카르텔을 얘기를 해요.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면서 특히 이권 카르텔 백신 개발하고 소부장 여기가 이권 카르텔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는 딱 집어가지고. 자, 그게 뭡니까? 소부장은 일본이 우리 수출 규제하면서 우리나라가 소부장 육성해야 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민 거잖아요. 백신은 코로나 왔으니까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닌가? 이런 게 소부장의 이권 카르텔하고 딱 찝는 게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했던 거는 다 반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건데 소부장을 키워야지 지금 그 정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모르신 말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에 이 학부모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 들려왔었죠. 그래서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이 공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현직 교사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9월 3일부터 4주간 매주 일요일 테마기획 왕의 DNA가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레스텔라가 부르는 마법의 성 함께 듣고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소중해 함께라면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너무나 소중해 너무나 소중해 함께 아이가 첫 뒤집기를 했을 때, 걸었을 때,
학교를 보낼 때 모든 엄마들이 마주하는 첫 순간들을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엄마 여기 있어 하면서 내 손을 잡아가지고 그 물건을 갖다 주는 거야.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렵지 않냐고요? 당연히 두렵죠. 하지만 신체적 두려움이나 불편함보다 시각장애인 엄마를 대하는 일부 사람